최근에 한 1년 반 동안 서학개미 네. 국내 증시를 떠나는 것은 지능순 뭐 이런 댓글들이 참 많았는데 네. 이제는 완전 바뀌었죠. 달러가 약세 국면이 높아질 것 같고요. 달러가 약하다는 것은 원화가 강세. 그렇다면 서학개미의 포트폴리오가 지금보다는 환차 손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지금 서학개미들 빅테크를 비롯해서 많은 외국 주식, 해외 주식을 샀었는데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권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네. 1000조 원 정도가 지금 해외 주식으로 나가 있는데 거기에 10%, 100조 원만 국내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엄청난 유동성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국내 증시, 한국의 코스피도 다시 한번 유동성이 국내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주 사이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 올랐다는 거, 지수 자체가 올랐다는 게 당연히 종목들이 많이 상승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3,000포인트에서 올해 연말에 2,000포인트가 될 거냐, 아니면 3,500포인트, 4,000포인트가 될 거냐, 확률적으로 따지면 저는 3,500과 4,000을 향해 갈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하나증권에서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로 근무하시는 이제 비서팀에게 앞으로 주식 투자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코스피가 3,000배, 네. 코스닥이 거의 798, 800에 네. 가깝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증시가 좋은데, 이재명 정부 시작하고 지금 딱 3주 정도 지났어요. 맞습니다. 증시가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오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중동에서 전쟁까지 일어났는데 코스피 3,000을 사수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런데 안에 더 재밌는 건요, 한국 거래 증시 역사상 전자 없는 3,000P. 전자가 없는데 3,000P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전자가 크게 안 올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면 전자까지 오르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네. 한국 증시의 구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네.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장 큰 원동력. 저는 보고서에서 네. 중동에 대한 전쟁도 한국 주식시장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1월에서 6월 말까지 가장 많이 오른 주도 섹터는 어디죠? 주도주는 아시는 것처럼 조방원, 조방원. 네, 플러스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밀고 있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조방원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안보자산과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는 자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니어스 액트라 그래서 6월 17일 날 미국의 상원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법이 통과됐고, 한국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동시발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정책의 드라이브가 크게 걸렸기 네. 때문에 관련된 주가도 북적북적, 지금 오늘 6월 25일인데 이 시간에도 주가의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 시대 정책 관련주 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책 관련 주식은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상당 부분 정책의 그 하이라이트된 부분이고요. 뭐 안을 보면 소버린 AI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도 거기 정책의 하나의 연장선상이고, 네. 우리가 주도주가 왜 나왔냐라고 보면 결국 조방원도 정책의 수혜주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드디어 상법 개정의 최대 이슈는 지주사를 비롯해서 증권업, 금융업종이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정책의 큰 바운더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3,100까지 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요? 하반기 주식시장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데, 내년 거는 뭐 올해 연말에 여쭤보면 되니까요.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나 당선되면 무조건 3,000핀 가고 5,000포인트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모든 시청자분들의 뇌리 속에는 3,000 넘었어? 그럼 이제 5,000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주식시장을 워낙 좋게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제가 이코노미스트로서 출연했었는데 네. 지금은 국내외 시장 담당, 즉 주식 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소 국내 주식이 좋을 것 같아서 포지셔닝 했죠. 직업 자체를. 더 나가서 그럼 올해까지 연말 몇 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네. 놓고 보면 증권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증시가 3,000포인트에 안착했기 때문에 이 전망의 수치를 올리고 있어요. 뭐 3,700이다, 3,800이다, 4,000이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EPS는 현재 수준에서 3법 개정으로 PBR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상단은 한 3,800포인트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대통령이 네. 올리고 싶다고 네. 뭐 간다고 말하면 네. 증시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였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다만 네. 이제 좀 말씀드리면 사실 대선이라는 이벤트도 중요한데요. 네. 그것보다도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여요.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가 유동성 국면입니다. 왜 네. 유동성이냐 그러면 일단 약달러, 그다음에 금리 인하 시기, 이 두 가지는 시중에 있는 유동성이 주가를 떠받칠 수 있다, 아니면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한 1년 반 동안 서학개미
네. 국내 증시를 떠나는 것은 지능순 뭐 이런 댓글들이 참 많았는데 네. 이제는 완전 바뀌었죠.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하우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달러가 약세 국면이 높아질 것 같고요. 달러가 약하다는 것은 원화 강세. 그렇다면 서학개미의 포트폴리오가 지금보다는 환차 손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네. 더구나 제 주변에 많은 고객들 지금 서학개미들 빅테크를 비롯해서 많은 외국 주식, 해외 주식을 사셨는데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권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1000조 이상 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1000조 원 정도가 지금 해외 주식으로 나가 있는데 거기에 10%, 100조 원만 국내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엄청난 유동성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대세의 흐름은 물론 여전히 빅테크라든지 미국의 유망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고요. 하지만 국내 증시, 한국의 코스피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수혜주라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유동성이 국내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정책 관련주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유망 섹터는 어디가 될까요? 지금 이전에는 조선과 방산과 원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는 안보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안보 자산이 앞으로 유명한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뒤에도 쭉 안보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결국 안보 자산과 관련된 섹터, 산업, 포트폴리오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안보자산, 선점하면 생존한다, 요 보고서도 네.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안보자산이라는 게 정확히 뭐고, 네. 과거 안보자산과 지금 안보자산은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차트를 좀 보시면요. 제가 만든 개념이긴 합니다. 네. 자, 안보 자산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가까운 근래에는 석유가 있었죠. 더 가까운 미래에는 석탄, 철, 소금까지도 과거 소금부터 시작해서 석유까지 안보자산이라는 게 상당 부분 중요했었다는 것이고요. 21세기 안보자산은 여전히 반도체, 더 나아가서 AI 테크놀로지로 이어지는 안보자산의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뭔데요? 지금은 반도체, 앞으로는 AI, 우주산업, 기축통화의 디지털화의 연장선상에서 코인을 코인. 보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이미 투자했어야 된다. 저 그러면 안보자산 역사를 볼 때 자산을 통제하는 국가가 항상 패권국이 되었는데, 네. 기술 안보 시대 통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과거 안보 자산을 좀 봤는데요. 화면에 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역사상 과거에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반드시 사수했어야 될 자산이고요. 이 자산을 갖고 있던 국가가 그 시대의 패권국이었습니다. 소금, 철, 석탄, 석유, 최근에 반도체까지 이 자산을 갖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를 호령했던 패권국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소금, 철, 석탄, 석유까지는 자원 비슷한 안보 자산이었고 최근에 넘어오면서 이게 기술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안보 자산 그러면 대부분 원자재와 자원의 형태를 띄었다면 네. 이제는 반도체를 위시한 기술적으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 펼쳐지는 AI 테크놀로지도 이런 안보 자산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안보 자산은 결국 기업의 변천사입니다. 소금의 가장 정제시설이 유명한 기업이 K+S라는 독일 기업이고요. 철은 BHP라는 호주 철광석 관련된 기업이고 네. 석탄은 전 세계 넘버원은 중국 신한에너지, 석유는 당연히 아람코고 반도체는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꾸릴 때 적절하게 안정성을 보이면서도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안보자산과 결부된 기업이고 각각의 안보자산을 취급하는 넘버원 기업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면 네. 상당히 안전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K+ 독일, BHP, 중국 신한에너지, 아람코, 엔비디아까지 적절하게 비중을 조절하고 갖고 있고 이건 핵심이고요. 여기에 앞으로 안보자산의 2030년도 안보자산이 무엇일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후보군을 추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후보군을 하나하나 세틀리티 위성 전략으로 갈아 끼다 보면 초과 수익, 알파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솔루션입니다. 저 패권국 교체기마다 공급망 내재화가 반복된다는 주장은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안보자산을 잘 들여다보니까요. 이 안보자산을 그럼 갖고 있으면 됐었나? 아니면 이것을 점령했으면 됐었나? 결국 패권 경쟁을 공급망을 소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네. 공급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로 재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소금이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호령했을 때 첫 도로가 소금길이라는 것이 첫 도로의 유래였다는 것이고
또한 군인들에게 급여로 소금을 줬다라는 거죠. 살라리움이라는 로마어인데 이게 오늘날의 셀러리의 어원이 됐다라는 거. 자,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공급망을 갖고 있었던 국가가 당시에 패권국이었다라는 거. 소금이 유래하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보면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에 나폴레옹 전쟁 때 미국 독립전쟁 철 생산 능력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했었다. 당시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패권국이었다. 그것은 1901년도에 미국의 US 스틸이 현재까지 있죠. 이 US 스틸을 보더라도 20세기 미국의 패권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던 것은 미국이 US 스틸을 만들면서 철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석탄도 마찬가지고요. 석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 석유 그러면 아람코를 비롯해서 아람코가 아라비아와 아메리카의 합작 법인이거든요. 최근에 아람코가 전 세계 최고의 석유기업 아닙니까? 사우디에 있지만 결국 미국 자본이 들어가서 했었던 거고 미국의 셰일 혁명이 터지면서 이 패권이 다시 한번 미국으로 갔지만 그 전까지는 사우디가 최고의 패권국이었다.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이 반도체 테크놀로지가 최고의 안보자산. 즉 과거에 보면 안보자산의 공급망, 밸류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누가 소유하느냐 아니면 통제하느냐, 밸류체인의 재편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국가가 패권국이었다.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무역 패권 경쟁 속에서 이런 AI 테크놀로지의 경쟁이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는 결국 안보 자산을 누가 좌지우지할 것이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보고서에서 안보 자산을 불가침, 절대적 우선순위, 최후의 레버리지 세 가지 특성으로 정리했는데 이게 다 어떤 의미이고 가장 중요한 특성은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절대적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우선순위 중에서도 한 국가를 꾸리다 보면 경제, 외교, 군사, 사회, 기술 많잖아요.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채택할 것이냐. 저는 그것을 안보자산의 가장 기준이라고 보고요. 그게 외교일 수도 있고 군사일 수 있고 경제일 수 있는데 요즘 시대에는 그게 경제다. 과거에도 경제였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철의 생산 능력, 석탄, 석유, 에너지원을 누가 갖고 있느냐, 첨단 기술, 반도체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전부 다 경제적인 카테고라이즈 안에서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안보자산이 바꿔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가침, 절대적 우선순위, 최후의 레버리지 등등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적 우선순위가 안보자산을 결정하는 가장 큰 특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불가침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단순한 소유물 자원을 넘어서 그 존재 가치가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 안보자산만 갖고 있으면 완전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먹고 살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석탄을 생산할 수 있느냐, 내가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느냐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안보자산이 갖고 있는 불가침 영역, 이것만 갖고 있으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최후의 레버리지는 최악의 경우, 그러면 안전자산, 안보자산과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것을 거래할 수 있느냐, 팔 수 있느냐, 그것이 안보자산의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키다리 전략도 나오던데 패권국이 그러면 안보자산을 관리하는 키다리 아저씨 전략과 그림자 전략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제 보고서의 핵심인데요. 안보자산을 리서치를 쭉 하다 보니까 재밌는 특성이 있었어요. 패권국이요, 이 안보자산을 소유하고 오히려 또 무너뜨리고 이 안보자산을 여러 형태로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전략이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이름 지었는데 키다리 아저씨 전략으로 관리를 하고요. 하나는 그림자 전략으로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키다리 아저씨 그러면 만화에서 나온 것처럼 무한적으로 사랑을 주는 사람, 무한적인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키다리 아저씨라 그러잖아요. 가까운 일례로 석유입니다. 미국이 안정적인 석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산하고 갖고 있었던 사우디에게 무한한 서포트를 해줬다. 키다리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미국이 반도체 산업이 필요해서 일본에게 무한 서포트를 해줬다. 1980년대 후반이죠. 이것도 미일 반도체 협정 바로 전까지 키다리 전략이고 한국한테도 마찬가지죠. 최근에도 미국이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자체적인 밸류체인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를 해주면 무한한 서포트를 줄게. 이게 키다리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면 이 키다리 전략에 들어가는 국가는요, 패권국이 아니었지만 준패권의 지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가 준패권국이고 중동의 맹수가 된 것도 거기에 연장선상이고 한국도 상당히 동아시아에서 입지적인 위치를 구한 것도 미국의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림자 전략은요, 패권국이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나와 경쟁하는 카운터파티 국가가 이것을 가지면 큰일 날 것 같으면 그 시장을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이 시장에 절대적인 무력을 행사해서 완전히 공급망을 재편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도 거의 연장선이죠.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갖고서 아웃소싱했던 이 글로벌 산업 체제를 미국이 리쇼어링을 주창하면서 네. 위대한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주창하면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논리가 아닙니다. 이 범용적 논리로. 그러다 보면 그림자 전략에 들어가는 국가와 자원은 돈이 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 논리가 아니고 또 다른 논리로 사라진다. 이게 과거 패권을 보면 패권국이 키다리 전략을 할 때도 있고 그림자 전략을 할 때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일본한테 무한 서포트했던 키다리 전략을 보였다면 1980년대 중후반에는 오히려 그림자 전략으로 그들의 반도체 산업을 무너뜨렸었죠. 일본이 무너지는 가운데 반대급부로 한국의 반도체가 다시 한번 키다리 전략을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 패권국의 역사를 쭉 보니까 안보 자산을 키다리와 그림자 이 두 가지 전략으로 관리하더라. 우리는 키다리 전략에 들어가면 그 산업과 그 국가가 그 시기가 상승 모멘텀을 탈 것이며 오히려 그림자 전략으로 낙후되면 뭘 해도 다시 한번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미국이 중국의 AI 및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하고 있는 게 그림자 전략의 본격적인 시작을 봐야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거의 차이메리카는 네. 미국의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중국의 키다리 전략을 했었다면 이제는 그 키다리 전략에서 그림자 전략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과거에 보면요. 키다리 전략을 보여줬다가 그림자 전략으로 바뀐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사우디아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셰일 혁명이 터지자마자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를 얘기하면서 사우디와의 관계가 좀 멀어졌던 이유도 키다리 전략에서 그림자 전략까지는 아니지만 덜 키다리 전략으로 바뀌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한국도 최근에 왜 이렇게 어려웠었냐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서 우리에게 무한 서포트 줬던 키다리 전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저 그럼 중국의 AI 기술력이 딥시크의 등장으로 가시화되었는데 그럼 중국이 미국 없는 독자적인 공급망 완성의 가능성은요? 자, 이것이 매우 심오한 질문인데요.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는 뭐 대부분 다 김달작 TV를 보시는 분들은 수많은 콘텐츠 속에서 이해도가 높으셨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펜미스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설계와 제조입니다. 미국 관련된 밸류체인상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펜미스는 엔비디아, 퀄컴부터 브로드컴 시작해서 쭉 있고 파운드리는 TSMC, 삼성, 글로벌 파운드리스 쭉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자체적인 기업들이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중국 자체적인 밸류체인입니다. 지금은 파운드리 쪽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죠. 펜미스 쪽에서는 다 미국 기업이었죠. 하지만 중국이 자체적인 글로벌 밸류체인상에서 AI 반도체의 내재화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 중국 내부에서는 자신 있어 하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중국 관련된 분들도 리서치를 했었겠지만 아직까지는 첨단 산업에서 중국이 열위에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을 주셨지만 딥시크가 이런 걸 깨버렸다는 것이죠. 네. 딥시크도 충분히 중국판 AI 펜리스로서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은 미국 자체적으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중국 자체적으로도 구축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느 포지션이냐? 미국 관련된 밸류체인상에서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미국이 일본 반도체 견제하고 한국을 키워준 걸 기다리 전략의 예시로 들었는데 지금 한국은 어떤 스탠스 취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필요한 게 뭘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필요한 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키다리 전략에 들어갈 것이고 미국이 필요하지 않는 거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림자 전략으로 낙후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중국이 필요한 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미국이 우리를 그림자 전략으로 치부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필요로 한 게 무엇이냐가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30년도 안보자산과 비슷한 결인데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들이 중요할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요. 어디를? 제조업을. 두 번째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란을 강타하면서 이란이 곧바로 기부업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과 국방력 때문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축통화 유지. 미국은 이 세 가지를 더 견고하게 지원할 거고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사례가 안 되려면 미국이 제조업의 생산성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포지션에 들어가 있느냐. 미국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포지션에 들어가 있느냐, 미국이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포지션에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이 침체돼 있어요. 전산업 노동 생산성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성이 좋은 거죠. 그런데 제조업을 보면 이미 2014년부터 10년 넘게 기고 있어요. 미국은 이게 문제입니다. 제조업이 낙후돼 있다고요. 그렇다면 임금도 높은데 제조업을 어떻게 끌어올릴까라고 보면 저는 기술밖에 없습니다. AI, 로봇, 양자 컴퓨팅. 이 세 가지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거다. 왜? 미국의 제조업을 살려야 되니까. 이게 마가, 그레이터 아메리카 어게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 AI, 로봇, 양자 컴퓨팅이 뭐가 있나라고 봤더니 반도체에서는 이렇게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고요. 네. AI는 네이버가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소브린 AI가 테마가 나오기 전에도 마찬가지 AI는 네이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들어가 있다. 한국 기업은 이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다 미국 기업, 대만 기업이 이 미국의 밸류체인 상에서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방력입니다.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할까라고 봤더니 요겁니다. 항공우주, 방산, 조선. 우리가 왜 조방원이 대장주가 되는지 여지없이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에 방산 항공 보면 한국 기업으로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LIG 넥스원이 들어가 있고요. 조선은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가 들어가 있다.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안보 자산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국방력 쪽에서 우리 한국한테 원하는 것은 방산, 조선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끝으로 기축통화인데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테더, 서클. 최근에 서클 인터넷 상장한 다음에 거의 700% 이상 급등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테마가 나타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기축통화 유지를 위해서 디지털 화폐, 지니어스 액트도 여기 연장선상이고, 결제, 클라우드 인프라, 사이버 보안 쪽이 강화될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은 관련된 업종들, 기업들이 대부분 비상장입니다. 하지만 상장 기업 중에서는 KB금융과 카카오뱅크, 금융주가 들어가 있다라는 쪽에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안보자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보자산을 강화할 건데, 그게 제조업의 생산성, 국방력, 그다음에 기축통화다. 거기에는 AI, 로봇,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조선, 항공우주, 더 나아가서 디지털 쪽에서는, 기축통화 쪽에서는 디지털 화폐, 결제, 클라우드 인프라, 사이버 보안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럼 2030년 미래의 산점 안보자산으로 첫 번째 로봇 양자 컴퓨터에 이제 한국에는 SK하이닉스, 네이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요. 국방력에는 이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가 있고, 기축통화 유지에는 KB금융과 카카오뱅크 있는 거는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미국 주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한국 주식이 이렇게 언급된 거는 시총으로 체크를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좋게 보시기 때문에 저기 해놓으신 건가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요즘 김 작가님이 엄청 똑똑해졌습니다. 네, 엄청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별했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익이 나느냐, 그다음에 시총도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게 유지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12개월 포워드 앞으로 전망이 얼마나 밝으냐로 선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선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자,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항공우주 방산 조선은 어떤 의미로 했냐, 여전히 마찬가지로 돈을 벌고 있느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밝냐가 기본적인 종목을 소팅했던 가장 중요한 근간에 깔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급되는 종목들은 이제 위원님이 좋게 보시는 섹터 종목으로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안보 자산 컨셉으로 뭐 그때그때 시세는 나겠죠. 하지만 중장기적 흐름을 보고, 지금 2025년인데 2030년도에는 지금의 반도체처럼 어떤 게 안보 자산이 될까라고 가만가만 생각해 봤더니, 역사를 보니까 패권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밸류체인을 좌지우지하더라. 근데 그러면 지금 패권국인 미국이 도전국인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지라고 봤더니 세 가지였다. 제조업 생산성, 국방력과 기축통화. 그 관련돼서 그러면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항공우주, 방산, 조선이 필요하겠다. 거기에 한국은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수많은 업체 중에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이런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위원님께서 이제 일부에서 안보자산, 선점하면 생존한다라는 측면에서 2030년 미래 선점할 안보자산으로 첫 번째 AI 반도체, 로봇, 양자 컴퓨터, 거기서도 이제 미국에서 유망한 회사와 한국의 유망한 회사는 이제 좀 색깔을 좀 다르게 음영 표시를 해주셨고, 두 번째 국방력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항공우주와 방산 조선에서 이렇게 섹터와 이제 종목까지 좀 언급이 되어 있고, 세 번째 기축통화 유지 전략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먼저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면,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미국이 그러면 제조업 부문을 위해서 생산성 제고에 집중할 것이라 이제 전망을 하신 건데, 왜 그 중에서 AI, 로봇, 양자 컴퓨터인 건가요?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조업이 생산성을 높이려면 비용 대비 편익이거든요. 그러면 비용 중에 가장 큰 건 인건비예요. 그런데 네. 인건비는 사실 우상향하거든요. 물가 상승률만큼 디플레이션 국면이 아니라고 한다면 2% 오르냐 1% 오르냐의 싸움이지 인건비는 계속해서 오르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국변에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네. 중국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에 비해서 임금이 낮은 중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결국 이 노동력에 관련돼서는 힘들다. 그렇다면 경제로 따지면 이제 콥다글라스의 생산함수에서 기술의 변화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 근본적인 원리를 차원한 건데 그리고 수많은 기술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이 주창하는 첨단 제조업으로 가는 길목에는 AI, 역시 AI 속에서는 반도체를 뺄 수 없겠죠. 로봇, 사람이 하는 것보다 로봇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 있고 임금층이 좋고 양자 컴퓨팅, 이거는 완전히 미래의 기술이지만 결국 컴퓨팅이 양자로 되면서 훨씬 더 계산과 속도가 빨라진다. 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부분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AI가 미국의 제조업 생산성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 많이 쓰세요? 씁니다. 저는 챗GPT랑 제미나이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다 쓰죠. 코파일럿부터 시작해서 등등. 네. 자, 한 사람이 물론 저를 도와주는 유능한 연구원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3명 쓸 거를 이제 1명 씁니다. 지금 쓰고 계신가요? 그럼요. 효과가 많이 좋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결과물입니다. 어... 오늘의 자료의 결과물입니다. 이걸 만드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으셨나요? 네, 조금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받았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챗GPT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또 내가 했던 많은 데이터들을 검증하는 데 상당히 일가견이 있고요. 과거 같으면 시간 측면에서 시간을 줄이는 것도 효율성의 증진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3, 4시간 걸릴 것을 많이 해봤던 것을 챗GPT와 코파일럿을 통해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의 효율성의 재고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SK 하이닉스랑 네이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미래를 선점한 안보자산 생산서 제고 파트에서 유망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주가 대선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나마 조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랐죠. 좀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도 괜찮은 건가요? 앞으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세를 분출하는 데 있어서 주가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현재로 가져오면서 할인율을 해서 주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먼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기대감이 덜 반영되어 있는 거냐 밸류에이션 측면인데요.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냐예요.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러면 돈을 벌려면 성장하는 사람이 포지셔닝 돼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거죠. 가라는 배에서 아마 열심히 해도 돈을 벌겠지만 리소스 대비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성장하는 기업이 무엇이냐?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거다. 여기에 리스크는 차라리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면 어떡하지라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인 것이지 그 범주에 있으면 결국 동조화 현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패권국이 강화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그 기업은 시간의 온도차가 있을 뿐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SK하이닉스, 네이버, 레인보우틱스 많이 올랐지만 지금 이 섹터가 앞으로 더 갈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각 섹터에 어떻게 보면 대장이죠. 근데 SK하이닉스 요즘 여의도에 제가 듣기로 삼성전자 없는 코스피 3천. 전자 없는 코스피. 네, 전자 이게 없는 3천. 거의 처음이라 들었는데 최초인 맞습니다.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가총이 큰 전자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3,000피를 갔다는 것은 여타 기업들이 주도주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방원도 거기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한 것이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전자마저 돌아선다면 아니면 그래 이제 한국의 산업구조와 패션이 완전히 바뀌었다. 뭐 전자는 좀 미안한 마음이지만 전자의 이런 행보에도 2, 3등, 4등, 5등이 잘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반적인 것이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우리나라의 멀티플, 즉 밸류에이션을 좀 더 우상향하게 곱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 말씀해 주셔서 네. 지금 최근 3개월 차트 보면 오르긴 했지만 사실은 가지신 분들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덜 올랐기 때문에 좀 섭섭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시총이 궁금해서 봤는데 SK하이닉스가 지금 2위인데 208조예요. 삼성전자가 1인데 362조. 차이가 예전보다는 좁아들었단 말이죠. 엄청 좁아졌죠. 네. SK하이닉스가 시총 1위를 할 수도 있나요? 나중에? 김 작가가 영원히 삼성전자가 너무 똑똑해졌어요. 차트 1위, 그러니까 영원히 삼성전자가 시총 1위를 한다는 그런 거 사실 없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1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우리나라에 늘 시총 1위라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안보자산이라는 생산서 재고에서 그중에 SK하이닉스가 거기 또 대장주라면 더 좋아지고 삼성전자는 그만큼 못 올라가면 시총 1위가 바뀌는 초유 1위. 이게 엄청나게 매서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시각 오늘 기준으로 시총이 362조입니다. 그러니까 363조라고 러프하게 말씀드리고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총이 1위가 됐을 때 저는 그 시총이 360조를 넘으면서 1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250조로 내려가면서 SK하이닉스가 1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같이 돈을 벌면서 SK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성 있게 돈을 벌어서 역전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그럼 SK하이닉스, 네이버, 램보, 로보틱스 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이제는 경쟁 싸움이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소버린 AI라는 게 우리 이재명 정부의 뭐 네. 엄청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건데 간단히 얘기해서 신토불이죠. 우리만의 AI 언어를 개발하자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키다리 전략과 네이버 전략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키다리 전략의 전폭적인 서포트를 받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믿을 사람이 없는 게 미국이죠. 신뢰 외교 속에서 어느 순간 사우디의 경우를 봤더라도 이 기업들에 대체될 만한 미국 기업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지금의 키다리 전략이 그림자 전략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그들이 넘볼 수 없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럼 독자적인 개발을 기술하는 걸 우리는 주식 투자 관점에서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것은 기업의 투자가 돈이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키다리 전략과 그림자 전략은 아까 말씀하신 요 장표예요, 말이죠. 맞습니다. 네. 자, 2030년 미래에 선점할 안보자산 국방력 강화가 이제 두 번째인데 미국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같은 우방국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예상하고 그리고 그게 왜 한국이죠? 이거 진짜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국방은요. 첨단 안보와 중요한 정보들이 다 내재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철저히 미국 입장에 생각을 해볼까요? 이건 우방국한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뭐 당연히 적대국한테 할 수는 없죠. 그쵸. 그게 답입니다. 결국 미국의 우방국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조선업의 1, 2위를 다투는 게 중국하고 한국입니다. 그러면 적대국한테 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의 기회다. 그리고 기후변화 때문에 멀지 않는 항구 가 전차 남하고 있는데 전 세계 모든 항구의 80% 이상이 중국이 점령하고 있다. 그럼 그거를 깰 수 있는 거는 역시 우방국? 그게 우리 조방원의 주도주의 가장 큰 컨셉이었죠. 저는 이게 우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우주는 더 첨단이죠.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 트럼프와의 약간의 조율이 좀 필요했었지만 결국 이 모든 걸 봤을 때 국방력, 우리보다 기술 뛰어나거나 우리보다 효율적인 국가나 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력이라는 것은 최첨단 안보와 그 국가의 사활이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방국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나토 회의 이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열리고 있었죠. GDP의 5%까지 자주국방을 넓혀라 라고 미국이 천명하고 있죠. 그럼 이제 전 세계가 자주국방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유럽 너 네 스스로 국방력 늘려. 그런데 록히드 마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걸 많이 사지만 그렇다고 중국 거 사지 말고 한국 거를 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LIG 넥스원, 풍산 등등이 요즘에 시세가 좋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에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최근에 K방송의 수출 성과가 놀라운데 이러한 성과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 안에서 그럼 가지는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과거에는 야경 경찰로서 자기가 다 하겠다. A부터 Z까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지출이 있었고 또 논외지만 미국이 지금 가장 허덕이는 것 중에 하나 기초통화의 디지털화도 결국에는 이 부채의 문제의 해결이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지금처럼 빚을 져가면서 전 세계를 서포트할 것이냐? 저는 그 트렌드가 트럼프의 집권 이후에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영향력을 벌치려면 우방국이 같이 경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국방력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이게 국가별 방위 관련 기업 매출액 2023년 기준인데 이게 순위별로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1, 2, 3, 4, 5, 6, 7 한국이 8위 정도 되는 거예요? 꽤 높죠, 그래도? 꽤 높은 거죠. 맞습니다. 이게 2023년 자료잖아요. 맞습니다. 4년에는 이거보다 더 올라온 걸로 잡힐까요? 아직까지 데이터가 이게 가장 최신 데이터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올라갔을 거고, 근데 국방에 관련된 수주는 1년 단위보다 2, 3년, 5년 단위니까 러프하게 보면 2030년도에는 많은 부분이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한 지적인데 주가는 지금의 데이터를 미래 누가 보더라도 K방산의 수주가 좋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실적이 찍히고 우리가 확인할 때는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갔을 거다. 총 매출 대비 비중은 뭐예요 정확히? 저는 매출 대비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는 알았는데 밑에 25, 68%는 그건 아닌가요? 그 국가의 총 매출에서 방위 관련 매출의 비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전체 총 매출 중에서 방위비가 47% 차지한다고요? 미국의 방위 관련, 군사 관련된 것 중에서 네. 요 기업이 미국의 방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아. 그 중에서 요 방위 관련 산업만 한 절반 정도 하고 있다. 네. 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의 국방비의 방위가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항공우주, 방산, 조선업종을 국방력 강화의 핵심으로 꼽았는데 이 세 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는 이유도 있는 건가요? 함께 성장해야만 미국이 패권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네.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오면서 기본적으로 우주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들어서 지니어스 액트법이라는 것도 과거 하원에서 스테이블 액트라는 법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달러 베이스의 법정화폐, 즉 담보를 국채로 치환하면서 통과시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결국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지 미국의 패권이 도전자인 중국을 드라마틱하게 억누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미국이 그리고 과거 스타워즈 골든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우주를 새로운 안보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과거 스타워즈랑 지금 골든돔 프로젝트가 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주 산업의 패권은 그럼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왼쪽 차트 보시면 네. 이데올로기, 스타워즈 프로젝트,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소련이죠. 지금의 패권 경쟁. 당시 소련과의 패권 경쟁에서 군사력이 가장 극대화의 경쟁의 중심이 있었을 때 누가 먼저 달에 가느냐부터 시작해서 누가 먼저 우주를 점령하느냐, 이게 상당히 아젠다의 프로젝트였고요. 1980년대 미소 냉전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프로젝트,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 방위를 전 세계로 넓히면서 우주까지 갈 때 경쟁국이었던 소련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느냐, 미국이 상당 부분 투자를 많이 했고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지금 미국 그러면 로키드 마틴이 탄생했던 배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골든돔, 명칭이 좀 다른데요. 이제는 중국입니다. 경제 카운터 파티였다. 옛날의 동지가 지금이 적이 됐던 중국을 근본적으로 우주방위 프로젝트로서 미국이 골든돔 프로젝트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고, 이것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합작을 우리가 어떻게 억누를 수 있느냐, 결국 미국이 우주를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이제 하나에어스페이스와 LIG 넥소,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차트를 보면 하나에어스페이스는 뭔가 많이 올랐지만 네. 고점 찍었나 싶은 느낌이 좀 들고요. 네. LIG 넥손도 뭔가 많이 올랐죠 이미. 근데 네. 고점 찍고 내려가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네. 방산도 많이 올랐죠. 네. 현대미포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오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담스럽다. 네. 일단 지금 가격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 페이퍼를 6월 2일 날 썼습니다. 네. 6월 1일 날부터 드라마틱하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네. 두 번째는 보통 지금 항공우주 국방이거든요. 최근에 가장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중동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전쟁이 어저께 뉴스로 휴전, 종전, 그래서 단기간의 기대감이 희석되는 공간인데, 저는 이럴 때 조정될수록 더 기회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큰 아젠다와 트렌드는 바뀌지 않았다. 중동 이슈 때문에 급등락했었던 게 분명 있었고, 하지만 최근에 휴전됐다고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지만 네. 이 앞에 이 큰 카테고라이즈에서 트렌드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선은요? 조선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부동항이라는 거, 계속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 조선을 갖고 있는 것도 국방력, 해군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물동량으로도 연결할 수 있지만, 그래서 결국 국방력 차원에서 미국이 조선을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낼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가 한국한테 이거는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했습니다. 우리 조선 필요하다. 조선소 와서 지어주세요. 자, 하나에어스페이스 이제 말씀해 주셔서 지금 더 오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하나에어스페이스가 시총이 벌써 거의 10%.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예요.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사실은 몇 퍼센트만 올라도 이미 많으니까 네. 여기 5위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더 올라가기에는 네. 그러니까 저는 하나에어스페이스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시총적인 측면에서 네. 이게 더 오르기 위해서는 야, 이게 시총 5위 그럼 뭐 3위까지 갖는 거는 너무 다른 종목 대비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잘 보시면 네. 화면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1등, 2등 외에는 다 5등부터 10등까지는 고만고만합니다. 시총이 다 40조 내외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코스피 3000 시대에 뭐 마음속에서는 저희 하우스는 뭐 3800 아니면 4000 이상을 보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3000대 후반대를 보고 있단 말이죠. 지금보다 업사이즈가 지수 자체가 20%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에 종목들을 얼마나 움직일 거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지수가 우상향 트렌드가 여전히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많이 40조가 무거워졌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지난 3년 동안 네. 뭐 최근에 뭐 1년 동안 더 많이 올랐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더 오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네. 위원님은 지금 더 간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기업이 돈을 버는 포지션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은 안보자산 컨셉을 갖고 왔으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패권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에 투자할 텐데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국방력이고 그 국방력 중에 우리 한국한테 러브콜을 보낼 수 있는 그 부분 항공우주, 조선, 방산 이 부분들에 관련된 네. 종목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에게 좀 더 계속해서 뭐 여쭤보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네. 차트가 지금 여기까지 네. 올라온 게 아닐까. 왜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가는 미리 땡겨 오긴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좋은 질문이죠. 근데 제가 4월 28일 날 다시 7년 만에 친정 증권사로 복귀했거든요. 네, 하나증권으로 가셨죠. 네. 그때도 조선방사는 뜨거웠어요. 맞아요. 투자 전에도 맞아요. 여전히 뜨겁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말 정말로 1년 동안 사실 계속 뜨거웠죠. 맞습니다.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꼭 시청자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스스로 하는 얘기인데 자 아마추어는 걱정이 많고 프로는 꿈을 꾼다. 네, 그런 의미에서 주식은 꿈을 먹고 산다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상승 모멘텀 우상향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2030년 미래를 선점한 안보자산 기축통화인데 그럼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에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흥미로운데 암호화폐가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흔히 그러니까 이제 크립토 씬에 있는 사람들은 용어도 헷갈리는데 네. 코인이냐 암호화폐냐 등등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최근에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한 코인, 즉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에 보완제 역할을 할 것이다. 대체제가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결국에는 더 근본에는 미국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부채 유동화, 부채의 민간 영역의 유동화가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이지만 드러나는 것은 법정 화폐인 달러의 지위를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은 보완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뜨거운데 네. 요즘 비트코인은 그럼 왜 그렇게 잠잠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건가요? 스테이블 코인의 범주 속에서 담보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될 수 있죠. 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를 말씀드리면 우리 비트코인, 물론 크립토 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전통 자산에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을 네. 봤을 때 가장 따라오는 게 본질적 가치, 내재 가치가 없다예요. 이런 의구심에서 자유롭지 않죠. 그것을 보완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어떻게? 담보를 위해서. 그 담보가 준비자산이 있는데요. 한국은 그것을 환급금이라도 얘기하고요. 준비자산이 달러냐, 아니면 미국 국채냐, 아니면 금이냐, 암호화폐냐에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의 종류가 다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왜 비트코인만 이렇게 좀 동떨어지냐라고 보면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의 큰 범주가 좀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중독 리스크가 터졌는데 비트코인은 선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립토 시장 안에서의 유독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이외 코인들의 디커플링도 나타나고 있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미국이 디지털 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할 거로 예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디지털 화폐. 그것도 이제 네.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테더와 서클사가 테더는 약간 중국 중심이고 USDT, USDC는 이제 미국 중심의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코인베이스도 USDC를 상당히 밀고 있죠. 실제로 서클 인터넷이 6월 날 상장하자마자 지금 700% 이상의 시세를 내고 있고 코인베이스도 거의 180% 이상의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디지털 화폐 쪽에 각광을 받을 거고요. 화폐를 만들면 뭐하냐? 결국 결제할 거예요. 그럼 결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럼 인프라만 다냐라고 하면 결국에 동관계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을 기축통화 디지털 생태계에서 밸류체인을 만들 것이다가 제가 생각하는 기축통화 유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 보고서에서는 가상자산과 연계된 국내 은행으로 KB금융과 카카오뱅크를 언급했는데 왜 두 개의 은행이고 이 은행들이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최근에 카카오페이부터 시작해서 원화의 네.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뜨겁죠.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까지 이 디지털 커런시의 밸류체인상에서 발행, 거래, 보관, 보안 이 수많은 거래소도 마찬가지, 유통도 마찬가지죠. 이 수많은 스텝 중에서 지금은 발행과 거래 쪽에서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초기니까. 근데 결국에는 저는 보안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업들도 많죠. 토스도 있고 코인 플러스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다 비상장이에요. 그래서 상장단에서는 KB금융, 가장 거래소와 모종의 관계를 맺는 KB금융과 또한 플랫폼을 장착한 카카오 관련된 상장기업 뱅크가
좀 더 각광받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결국 결제 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생태계가 커지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한계 커질 텐데 그러면 사이버 보안 기술 역시 미래의 안보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이 이 디지털 커런시 쪽에서의 밸류체인상에서 시차를 갖고 되게 중요해질 거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금융은 신뢰거든요. 신뢰는 결국 보안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쪽이 크게 태동할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한국의 상장 기업들의 수혜주가 없다. 자, 근데 KB금융도 투자하려고 봤더니 네. 지금 최근 3개월 만에 네. 거의 뭐 2배까지는 안 되지만 네. 뭐 1.8배. 카카오뱅크는 많이 올랐죠. 네, 최근에. 카카오페이도 많이 올라 있어요. 최근에. 아, 부담스럽지 않나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을 수 분명히 있죠. 우리가 오늘 내일 단타 트레이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안보 자산의 큰 얼개 속에서 포지셔닝하고 있다라가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 KB금융이나 카카오뱅크도 K밸류 1년 전부터 상당히 정책적으로 밀었었죠. 네. 더구나 저는 상법 개정이 되고요. 많은 부분들의 거래 활성화와 유동성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결국 증권업에 대한 수혜가 높아질 수 있고 그렇다면 그 금융 범주에서 상당 부분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 여전히 KB금융과 카카오뱅크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3개월 차트만 쭉 봤기 때문에 많이 올란 듯한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간과할 수 있는 게 오늘 종가가 코스피 3,100포인트입니다. 많이 올랐다는 거죠. 3주 사이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올랐다는 거. 지수 자체가 올랐다는 게 당연히 종목들이 많이 상승 모멘텀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3,000포인트에서 올해 연말에 2,000포인트가 될 거냐 아니면 3,500포인트, 4,000포인트가 될 거냐 확률적으로 따지면 저는 3,500과 4,000을 향해 갈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증권주 언급해 주셨는데 요즘 네. 증권주가 되게 좋잖아요. 뭐 네. 미래에셋, 삼성, 네. 키움증권 다 차트가 좋던데 앞으로 증권주는 어떻게 보세요? 증권도 상법 개정이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된 다음에 증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래에 대한 기회가 있다라면 당연히 거래 그럼 직관적으로 떨어진 거, 증권의 네. 수수료가 많아지겠구나로 직관적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증권, 은행, 금융 다 좋게 보는 섹터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안보자산 선점하면 생존한다. 요 보고서에서 첫 번째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이제 AI 로봇 양자 컴퓨터 한국 주식에서는 SK 하이닉스, 네이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 이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산업에서는 항공우주와 방산과 조선, 거기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와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세 번째 기초통화 유지를 위한 산업에서는 디지털 화폐 결제, 클라우드 인프라, 사이버 보안에서는 KB금융과 카카오뱅크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 여기서는 종목들이 빠진 것들이 있고 좀 네. 함축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더 주도주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라기보다는 앞에 말씀드렸던 생산성 제고도 분야가 AI, 로봇, 양자 컴퓨팅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네. 국방력도 항공우주, 조선방산, 국방에서 기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안에 정말로 서머라이제이션, 그 안에만 압축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글로벌리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그냥 그 안에서도 좋은 거를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거고 그 안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이렇게 음양 처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 주식도 언급이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을 사는 것, 한국 주식 사는 거 어디가 나은지도 여쭤보고 싶고 플러스로 한국 증시 탈출은 이제 국장은 탈출은 지능순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역으로 또 얘기하면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지만 어느 한쪽이 계속 오르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에 한국 증시가 이만큼 올랐으면 미국 증시가 좀 쉬고 있었으면 사실 또 미국 증시가 또 오를 수도 있고 한 건데 네. 지금 이 타이밍은 어디 시장에서 우리가 좀 있어야 하는지. 네. 일단 첫 번째, 주식이 좋아 보입니다. 매크로 유동성 환경이 주식을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이냐 한국이냐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순간에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좀 더 상승 모멘텀이 커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학게임이 천조 나가 있는데 그중에 10%만 회귀한다 그래도 상당 부분 있고요. 또한 한국이 정책적 드라이브가 되게 강합니다. 모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좋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더 좋을 거냐, 누가 더 상승 회복 탄력성이 클 거냐라고 보면 저는 한국 주식이 좀 더 클 거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갖고 있었던 이코노미스트로서의 달러 베이스의 전망을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 앞으로 후반까지는 약달러 압력이 좀 더 강할 것 같다. 즉 원화는 강할 것 같다. 원화 자산이 전반적으로 강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근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좀 겪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위기는 뭘까요, 그러면? 네, 이거는 블랙스완인데요. 고래 싸움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국 싸움에 항상 주변국이 등 터졌습니다. 18세기 초, 19세기, 20세기, 20세기 후반 현재까지도요. 경쟁국들 간의 패권의 수많은 꼭 전쟁이라는 것이 나타났었고요.
그게 더 웃긴 거는요. 패권국 안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히다리 전략과 그림자 전략을 보였었던 그 근방 지역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최근에 중동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거기에 연장선이고, 그렇다면 지금 미국판의 밸류체인, 중국판의 밸류체인 상에서 가장 교집합은 우리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국과 대만과 일본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동반 고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언젠지 모르겠으나 항상 패권국 싸움에서 지도국가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주변 히다리 전략과 그림자 전략의 수혜를 받던 국가들에서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도 터지더라라는 말씀도 과거 패권 교칙이 말씀하신 그럼 주변국은 구조적 희생을 반복했는데 네. 한국이 이런 비극 역사를 피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 건가? 여전히 자주국방 플러스 우리의 밸류체인상에서 현재 미국이 될 수 있는 미국의 밸류체인상에서 포지셔닝하는 기업들을 많이 만들자. 그렇다면 여전히 그림자 전략보다는 히다리 전략에 좀 더 기간이 많을 것이다. 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 패권이라는 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인데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이 아닌 우리만의 생존 전략을 만든다면 어떤 게 최선의 시나리오일까요? 트럼프의 저서 중에 거래 기술이 있습니다. 네. 거래 기술 중에 크게 하나, 판을 키워라, 또 우리가 언론을 이용해라 등등이 놓고 보면 또 가진 게 있어야 그들과의 네고시에이션, 협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안보자산 컨셉 말씀드렸죠. 미국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럼 보고서에서 언급된 생산성 제고, 국방력 강화, 기축통화 유지, 요거 왜 개인적으로 또 주목하고 있는 미래 안보자산 후보는 뭐가 있고, 플러스로 우리가 제일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상반기 주도 섹터가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인데 여기에 원전은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는 원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보자산만큼 우리 안보자산이 그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원전보다는 아직까지는 뭐 미래에는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좀 더 대체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안보자산 또 뭐가 될까? 세상이 많이 변하죠. 계속 고민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혹시 먹고 사는 거? 농업 문제? 또 우리의 안보자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물론 최첨단 바이오와 최첨단 농업이겠죠. 네, 그런 얘기도,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지금 현금 한 5천만 원 있는 분이라면 어디 어떻게 지금 오늘 이제 중요한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안보자산 어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김작가 TV 꽤 오래 출연했죠? 뭐 한 5년 됐나요? 뭐 한 3년 정도 됐을 그죠? 한 겁니다. 3년 됐네요. 네. 주식 사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5천만 원 있다면 지금은 주식을 살 때다. 그 중에서도 한국 주식을 사라. 미국 주식이냐, 한국 주식이냐를 놓고 봤을 때 한국 주식에 좀 더 기회가 온 것 같다라는 말씀들 드립니다. 생산성 제고, 국방력과 기축통화도 좋은데요. 첫 번째, 안보자산 컨셉으로 말씀드렸던 생산성 제고, 국방력과 기축통화에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유망해 보이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이재명 시대의 가장 큰 테마와 유망 업종이 뭡니까? 저는 코스피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죠. 지금보다 3,800포인트 더 넘어서 그 언젠가 앞자리수가 바뀐다면 지수 자체의 상승 모멘텀이 40포인트, 50포인트 열려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한국 주식을 놓치지 말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이제 주고 개인적으로 주고 가신다면요.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 주식이 좋아 보여서요. 뭐 다른 사람마다 많은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저는 제 직업을 바꿨습니다. 포지셔닝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주식이 좋을 것 같아서 국내 주식 시황으로 전환됐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위원님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은 빈세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